환경적인 거는 전기차, 자동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생각은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10년에 한 번 오는 이 기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리스키한 선택을 하지? 그럼 요즘 이 큰 흐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관심이 있으신 큰 흐름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국내 증시를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좀 세계 무대로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비교 우위가 컨텐츠나 문화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리지널한 측면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컨텐츠들이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좀 세계 정상을 좀 찍은 후에 세계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증대가 되고 있고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제 이게 신호탄이 돼서 한국의 이제 다양한 문화들도 이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도 식품 쪽을 본다면은 먹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주변에서 10명 물어보면은 그중 한 명도 모르지만 구독자가 최소 200에서 1000만 명까지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유튜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찌양님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먹방 유튜버 구독자 순위에서 보면은 거의 약간 좀 밀려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찌양님보다 진짜 몇 배나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먹방 유튜버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서서히 약간 스며들듯이 이제 해외 팬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잠재 고객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이제 보여준 후에 이제 빵 터진 것처럼 한국의 식문화나 이런 것도 코로나가 끝나면은 점차 예를 들어서 거의 100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그런 분들이 한국 문화를 서서히 해외에 이제 좀 알려주신 잠재 고객층을 많이 늘려주신 후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런 것들이 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진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방탄소년단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도 하이브를 얼마 전에 그냥 사놨더니 금방 진짜 40~5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얘기한 것 중 하나가 그게 있어요.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뭐가 오를지 다음 주에 뭐가 떨어질지 아니면은 한 달 뒤에 가격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도박에 가까운데 내년에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분야가 성장하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사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나 이런 소비 문화를 향유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있고 진짜 다음 주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겨울이 온다, 봄이 온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장기적인 흐름이 훨씬 더 예측하기 쉬운 것 같고 그게 느려 보여도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큰 흐름 속에서 좀 10배를 갈 수 있는 그런 큰 배수를 노릴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를 하진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이거 알아봐라 라고 하지만 또 보시는 분들은 이걸 또 종목 추천으로 여겨서 또 저는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저는 지성으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진심으로 제가 생각한 그런 흐름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컨텐츠, 문화, 식문화 아니면 게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깨비 트레일러로 이번에 펄어비스가 유튜브를 완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제일 저보다 잘 알고 본인이 이 분야에선 약간 전문가고 내가 확신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야를 정하셔서 마음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야들은 본인이 보는 세계의 흐름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실행으로 투자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지 어느 분야가 유명할지는 모두의 생각 속에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섹터에서는 이 큰 흐름이 문화 콘텐츠 쪽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 파생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좀 글로벌적인 큰 흐름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슬슬 환경에 대한 그런 규제나 그런 법제화가 이제 슬슬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거의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스케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뜬 것도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좀 확산될 거라고는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몇십 년까지 전기차 100%를 하겠다 아니면은 50%는 꼭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나오고 아니면 회사에 약간 선언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저도 15배 정도 수익을 봤는데 그런 큰 흐름들을 봤을 때 환경적인 거는 전기차, 자동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식품업계로 저는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뭐 상을 받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식품업계, 뭐 축산업계, 수산업계 이런 식품 쪽이 가장 이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오히려 그런 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검증과 합의를 거치면은 식품 쪽에서도 약간 그런 규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체육으로 맥도날드의 5%를 무조건 대체육으로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의 뭐 가설이지만 이런 쪽으로도 저는 다양한 약간 재밌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럼 뭔가 5년 뒤 10년 뒤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게 사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거. 네, 그런 것들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처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럴 때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지금 많이 좀 모아놓고 그때 가면 왜 그때 더 모으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저도 그런 후회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저는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많이 그런 것들에 투자를 조금씩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것들 그런 흐름을 볼 때도 지금 당장 몰빵해서 단타처럼 하지 않고 점차 이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환경 쪽도 그렇고 요즘 또 보고 있는 게 제가 좋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상장한 뭐 올버즈라는 패션 그 신발 브랜드도 있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던 룰루레몬이라는 이제 브랜드도 있는데, 올버즈는 특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카본 제로까지, 탄소 중립은 이미 이뤘고 탄소 이제 제로까지 이제 목표를 해서 가는 좀 이제 선구적인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기업이고, 저는 이제 신발을 대부분 다 올버즈 신발만 신거든요. 왜냐면 너무 편해가지고, 사실 뭐 나이키도 신어보고 명품 신발도 신어보고 다 많이 신어봤지만 다른 신발 다 지금 거의 작년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다 처박아가지고 지금 신발장에 처박아놔서 거의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그런 신발들, 제가 주변에도 추천해 주니까 친구들도 본인 것도 사고 부모님까지 선물해서 드리는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좀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좋아서 제가 소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룰루레몬도 제가 거의 모든 옷을 다 룰루레몬에서 사서 입기 때문에 너무 편해서 그것도. 그렇구나.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네, 이것도 룰루레몬 옷이고. 그렇구나. 네, 신발도 올버즈 신발이고. 제가 입고 온 패딩도 룰루레몬 패딩인데. 그러시구나. 네, 원래 이제 이것도 명품 요가복 브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일상복이나 뭐 정장 자켓류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것도 한번 사게 되니까 이거밖에 못 입게 되더라고요. 딴 건 너무 불편하고 좀 안 맞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했는데, 룰루레몬도 엄청나게 또 수익률이 좀 괜찮아서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걸 사야 되는 건가? 네,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 네, 약간 이런 팔기 싫은. 올버즈도 참 여담이지만 저도 신어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올버즈 잘 될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보다 시총이 거의 한 20분의 1 이래가지고, 룰루레몬만큼만 좀 커줘도 커지는 거니까. 갓 상장했으니까 뭐 아직 앞길이 탄탄대로죠. 처음에 증권 계좌를 만들 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나요? 투자자 성향 이런 거. 맞습니다. 당신의 투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겁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향인지 자가 질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물어보는 그 리스크 성향은 뭐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돈 잃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약간 이걸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뭐 장치인데, 모든 사람의 리스크 성향은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누구나 뭐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리스크 성향이 아무리 특이하다 해도 나는 수익은 없는데 리스크는 엄청 높은 거를 좋아해,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자산을 봤을 때 느끼는 리스크가 굉장히 다른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폭락 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대출을 해가지고 뭔가 주식 투자를 했다,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를 했다, 그럼 굉장히 뭐 야수의 심장, 뭐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지고 굉장히 좀 대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말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이 10년에 한 번 오는 이 기회에서 현금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지? 왜 이렇게 리스키한 선택을 하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10년 동안 이제 유례없는 증시 릴레이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이제 미국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툴을 좀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그대로 이제 코로나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미국이 2008년과는 비교도 안 될 속도와
그 양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현금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지겠다. 그냥 현금이 위험 자산이다.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게 제일 리스크한 선택이다. 라는 이게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역사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이나 공부에 따라 사실 리스크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투자라는 시장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리스키한 자산은 없거든요. 어떤 시기에는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고 어떤 시기에는 부동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고 어떤 시기에는 뭐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고 각자의 순위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현금이 가장 좀 위험한 자산이고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팔아서 현금을 공매도해서 이제 다른 자산을 사게 된 거고 뭐 현금을 공매도했다는 말이 좀 쉽게 풀면은 공매도라는 게 이제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빌려서 판다는 거니까 이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했다는 뭐 요즘 말로 하면은 B2 다른 말로 하면은 현금을 공매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럼 2008년 금융위기 양적 완화에 반발해서 나온 자산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니까 이렇게 연준 맘대로 무한정으로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면은 우리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우리의 돈의 가치를 왜 너네가 빼앗아가? 이거 세금과 같다. 왜 훔쳐가?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발행량과 발행률을 코드로 이미 정해놓고 누군가 바꿀 수 없게 계단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자산, 뭐 가치 저장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했는데 2008년대랑 똑같은 일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그때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탄생 이유가 지금 다시 재확인되는구나 라는 걸 하면은 누가 봐도 가치가 떨어질 게 명확한 현금이라는 자산을 팔고 공매도해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제일 안전하고 리스크가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올바른 리스크 성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을 받고 이 봉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또 현금을 공매도해서라도 이제 다른 자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가장 세이프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제가 이제 B2를 해서 성공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빚을 내서 현금을 공매도해서 투자를 했던 시기는 B2라는 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였고 B2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는 이미 현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이제 올랐다는 게 이제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빚을 내서 할 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은 또 그런 상황도 있었어가지고 1년 전에 잘한 선택을 보고 그 선택을 지금 나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B2를 현금을 그때 공매도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에 대한 공부를 뭐 빅쇼트나 이런 영화 많이 봐서 알았겠지만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코로나 몇 년 전부터 코로나를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기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했던 거고 사실 지금 뭔가 그런 큰 이벤트가 없고 자산이 가격이 오히려 많이 고평가돼 있고 오히려 지금은 모두가 현금을 쓰레기라고 하는 상황은 오히려 현금이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섣불리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판단을 해서 현금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취지였으니까 오해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